이름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15억, 7.5억, 그 다음에 5억 이야기 드렸었죠. 15억, 7.5억, 5억인데 이게 더 떨어진다. 12억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5억 뭐 그다음에 뭐 3.5억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 앞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실 신고 대상자에 더 많이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성실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회사가 법인 전환을 하잖아요. 법인 전환을 하고도 3년 동안은 성실 신고를 계속해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신고 대상자에 걸리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해야 3년 동안 그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법인 전환을 하는 거는요. 개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매출 뭐 예를 들어서 50억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가가 개인 소득세가가 있고 법인세가가 있잖아요. 둘은 다르게 분리되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옮겨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는 업무는 소득세가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50억이면 내 눈에 항상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인 전환이 돼서 법인으로 가잖아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매출 50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꼬리냐 아니면 뱀의 머리냐예요. 뱀의 머리가 되면 바로 보이고 용의 꼬리가 되면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죠.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최소한 눈에 안 띄게끔 정직하게 사는 것 정도의 융통성은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법인 전환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액적으로 어떻게 15억, 예를 들어서 7.5억, 5억으로 나누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뭐 도소매업, 제조업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야, 이거 볼 때마다 보면 알겠어. 그리고 또 돌아서면 어디지? 그거 저도 기억 못 해요. 예, 그거 그냥 찾아서 한 번씩 확인하면 되죠. 이 회사 가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해당된다. 확인하면 되죠. 그래도 대충이라도 좀 감적으로 좀 잡고 있어야 될 건 뭐냐. 15억의 한도가 있고 5억의 한도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를 줄까요? 똑같은 개인 사업자들인데? 유통과 같은 어떤 경우에는 매출이 아까 좀 크다라고 했죠.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고 보여져요. 이 회사는 매출이 100억인데 유통회사고요. 이 회사는 제조업인데 매출이 30억이에요. 두 회사는 거의 수준이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잡다 보니 기본적으로 조금 매출량이 좀 커진 것 같은 그런 회사 경우에는 15억을 잡고요. 좀 그렇지 않고 작을 것 같은 회사들은 낮춰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저 같은 사람이 인적 용역을 한다, 서비스업, 간단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 좀 작게 되고 그 금액이 거의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세 거의 신고하잖아요. 비용 거의 처리할 거 없이. 이런 데는 5억. 중간에는 그 다음에 다 집어넣는데 일반적인 제조업은 중간에 10억에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평가는 지난번 동영상에 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드렸었는데 한 가지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는요. 비상장 주식을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고요. 순손익 가치를 어제 평가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순손익 가치가 회사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매년 다른데 수익이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나는 수익성이 현재 회사가 어떤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느냐 보다 조금은 더 회사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평균을 하더라도 가중 평균을 하더라도 순손익 가치에 3을 두고 여기에 2를 둬서 산술 평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략은 뭘까요? 일반적인 이런 기업일 때 낮추려면 첫 번째,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한번 떨어뜨려 볼까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퇴직금 처리를 그때 중간정산할 때는 퇴직금을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면 퇴직금을 진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게 올해는 좀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옮기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고 했던 항목이 삭제됐거든요. 왜 삭제됐겠어요? 우리가 자꾸 중간정산을 해서 우리가 해먹으니까 막았겠죠. 그죠? 막아버려서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의 뭐 가족들 중에 어디 요양원 이런 데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집을 뭐 사는데 뭐 처음 집을 산다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대표인 경우면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물려주거나 최고 경영자가 있다면 본인이 경영진에서 명예회장 이런 걸로 벗어나면서 직원으로 바뀌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 때 요 중간정산 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연봉을 받는 임원이에요. 그런데 명예회장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임원이 아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원 형식으로 뭐 고문 형식이나 마찬가지죠. 빠져버리고도 전체적인 지배력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해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털어버린다는 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부분의 순손익 가치도 떨어뜨리는 전략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순자산 가치 부분도 동시에 떨어뜨리는 전략이 되니까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 가치 부분에서 어쨌든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서 떨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진부화된 자산 같은 거를 털어버리면서 어쨌든 가치를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순손익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비용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퇴직금 방금 처리했던 것처럼 또 할 수 있고요. 여기 순자산 쪽에서는 배당 부분으로 해서 미처분 잉여금 줄여버리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 이제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과 가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인 정기 이런 거 가입을 해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좀 줄여가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순손익 가치를 아까 퇴직금 처리처럼 턴키로 해가지고 확 줄여버리게 되면 여기가 비중이 3이고 여기가 비중이 2였는데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60%대까지 가치를 떨어뜨린 그 장표가 있어요. 그 전략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떨어뜨린 전략을 또 한 10년 동안 계속 해왔더니 국세청에서 제약을 걸었어요. 뭐냐? 순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순손익 가치를 떨어뜨려서 전체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면 그 평가한 금액이 제가 이제 100이었는데 60이 되었다면 순자산 가치의 80%를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가치를 확 떨어뜨리게 되었었을 때 국세청에서는 순자산 가치의 80%를 미니멈으로 더 이상은 못 떨어뜨린다고 걸어놨다고요. 그게 순자산 가치의 80%예요. 80%예요. 손가락 자꾸 올리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중에 제가 순손익 가치를 평가하는 순간 전체적인 가치가 망가지는 게 어떤 경우라 그랬죠? 회사가 결손을 계속 내고 있으면 그게 3년, 왜냐하면 우리가 3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3년 동안 손실이 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때는 순손익 가치는 빼고 순자산으로만 가치를 평가한다.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원의 급여를 지나치게 작게 책정을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자, 임원의 급여가 적다라는 건 회사의 미처분 잉여금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급여를 작게 갖고 나왔으면 회사에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그 돈이 미처분 잉여금에 쌓여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이 법인의 잉여금이 과다 축적되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보통은 발생되는 사유에서 보면 법인이 나의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제가 갚아야 되죠. 그런데 법인이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 개인 상담들을 하거든요. 이 개인이 사실은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고 대표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요,
여직원이 전화가 와서 회장님 저기 얼마 어떻게 어디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돈이 나와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가지금을 그 회사에 더 쌓아준 것들도 좀 있죠. 이건 내가 도저히 절대 그 세관계에서 발행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지금으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회사에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이자는 원래 대표가 법인에다가 대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법인이 대납한 거죠. 내가 대납한 게 아니에요. 가지금 생기는 건 법인이 대신 대납을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니까 왠지 요약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기분이 좀 묘한데요. 자, 가지금의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장에 실행이 가능하죠. 급여만 좀 올려도 가능하고요. 배당, 정기 배당을 해도 가능한데 타이밍이 안 맞다라고 하면 중간 배당 그거 정관에 바꿔가지고 중간 배당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당장 실행이 가능한 거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금액이 크다면 당장 실행이 좀 힘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지적재산권, 보통 무채재산권이라 그래요. 무채, 이채. 모양이 없는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법인에 그 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죠. 특허권, 뭐 산업재산권, 아니면 뭐 상표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유명해지고 나면 해라. 그 얘기 드렸었고요. 뭐 어업권, 뭐 어떤 뭐 광업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면 다 가능해요. 아니면 뭐 골프 회원권. 뭐 어디 클럽 어디 뭐 VIP권 다 가능해요. 가치평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제가 그랬죠. 끄트머리가 다른 게 없다. 무조건 10%, 20%, 30%, 40%로 간다. 그죠?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임원이 소득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럼 뭘로 짠다 그랬죠? 급여, 그 다음에 퇴직금, 그리고 배당. 여기서 임원은 주주인 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짠다. 아시겠죠? 가지급금으로 짠다. 이상하죠? 돈을 거기서 그냥 갖고 와서 내가 내 소득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12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그 퇴직금 규정이 소득세법에서 바뀌었어요. 어제 법인세법은 바뀐 거 없다 그랬어요? 정당하게 지급한 거라면 퇴직금이 10배수든 20배수든 상관없어요. 법인은.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부당행위로 걸린다라고 하면 그건 부당하다. 사회통념상 부당하다. 너의 어떤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부인하겠죠.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얼마를 주든 상관하지 않겠다가 법인세법 입장이에요. 다만 소득세법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다 세금을 다 퇴직소득세로 해서 처리를 해주면 우리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해서 예전에 10배수, 15배수 막 하다가 3배수로 잘랐죠. 그렇죠. 3배수. 그래서 2011년, 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3배수. 그 전에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그 전에 거는 원래 규정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규정에 우리가 얼마가 있었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상법상의 절차상 흥결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정관 지금 다시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분도 점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항목을 단순하게 보면 그래 2011년 1월 1일 이전 거는 그냥 그때 규정 정관에 보고하고 그 이후의 건 세배까지만 소득세 처리한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 갭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퇴직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012년부터 올해 2019년 말까지 예를 들어 근무한다 치고 19년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3배수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이 뭐죠? 직전 3년간의 평균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금액으로 하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앞에 거 제가 한 그때 15년 더 근무했었다면 그걸로 계산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급여와 그 당시의 급여가 같을까요?
많이 다를 수 있죠. 지금부터 어떤 10년 가까이는 다 돼가는데, 그쵸? 그러면 기준점이 틀리겠죠. 그때는 8천 받다가 내가 지금은 한 1억 2천 받을 수 있잖아요. 4천만 원과 관련된 갭 때문에 실제 규정에서 우리가 잡은 그 금액과 실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차이 나는 만큼은 부인될 수 있죠. 이 문제가 존재해요. 이걸 어디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거든요. 금액이 뭐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가지고 정관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뭘 수정해주면 될까요? 이거 하는데 그때 규정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기준 금액은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국세청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나가 부인당하면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세무조사의 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눈에 조금 어릴 때부터 좀 잘 띄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웬만하면 이렇게 맞으니까요. 자, 그다음 제가 그 정관을 변경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변경을 할 때 보통 결의가 아니라 특별 결의라고 얘기했죠. 특별 결의는 과반수로 하기엔 좀 그렇다. 뭐였죠? 자, 할까요? 3분의 2는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원래 권리를 가진 자의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리고요. 회사에서 제가 가져나왔건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이름표들은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내가 회사에 돈을 넣어주거나 어쨌든 회사에 뭔가가 돈이 들어왔는데 뭔가 잡기 힘들면 그건 가수금이라고 그랬죠. 가지급금의 다른 이름 제가 다음 타임에 보여드릴 건데, 재무제표 보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가지급금이라고 돼 있는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보통은 대부분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임종도 싫다. 눈에 띄는 게. 그냥 단기, 대여금. 그런데요, 회사가 금융회사도 아닌데 단기 대여금이 발생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케이스의 단기 대여금은 뭐 직원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는데 뭐 집 좀 돈을 좀 빌려줬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 근로 관련된 뭐 취업 규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대장에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회사에서 단기 차입금은 발생해도 단기 대여금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하면 이것도 주임종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는 가지급금 반대는 가수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수금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적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할 때 순손익가치가 훨씬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한다. 순자산가치가 덜해서 3대2 비중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있다 그랬죠? 순자산 가치를 3으로 보고 순손익 가치를 2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라 그랬죠? 부동산 가액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80%가 이상이 되는 거의 절대적인 부동산 회사예요. 이건 뭐 다른 회사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봐야죠. 그런 경우에는 너는 다른 사업이 없으니 그냥 부동산 가치로서 너희 회사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50%가 넘어가면 자리 바꿈은 한다. 50%. 자, 그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증여 특례는 기본적으로 100억까지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30억까지는 10%, 30억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70억에 대해서는 20%를 한다. 그래서 100억만 기억하시고요, 우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했었던 거에 대해서 복습은 마무리하고요.